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MD 최영희입니다. 이게요. 또 여름 오랜만에 진행하려고 하니까 분명히 어제도 진행을 했는데 입이 조금 어색하네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죠? 네. 자, 어쨌든 지방직 대비 저희 D-81일 작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23년 국가직 9급 5번부터 8번, 5번에서부터 8번까지의 문제들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해 주실 거죠?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계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층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분업의 의미도 있죠. 사실 수직적으로 전문화된다라는 건 수직적으로 분화시킨다는 의미하고도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계층제는 수직적인 전문화 느낌보다는 수직적으로 계층을 만들어서 상명하달의 통로를 만들어 업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조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계층 숫자가 만약에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조직의 층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의사전달의 왜곡 가능성은 당연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조직 내 권한이 위임되는 통로입니다. 누가 어디까지 행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선지고요. 하위 계층끼리 만약에 싸웁니다. 그러면 이들끼리 권한을 통해서 이걸 조정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에 상급기관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다시 여기에 또다시 상급기관이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조직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서 이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부처 할거주의가 발생해서 동일 계층의 부서 간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층제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보시는 계층,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사이의 명령 체계는요, 확실하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여기는 권한이 동등해요. 지금 보시는 여기, 제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권한이 동등하죠. 그러니까 계층제가 된다는 건 여기는 동일, 여기는 동일, 여기는 동일. 각각의 층은 동일하고 이 상급이 하급을 통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시는 이 같은 층 내에서는 부처 할거주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계층의 부서 간의 조정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동일 계층의 부서 간에. 계층제는 동일 계층이 아니라 상반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위 계층들의 조정이 조정을 쉽게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계층제가 동일 계층의 구성하는 조정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국민의 대응성을 높여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아마 보시면 이렇게 헷갈릴 거예요. 4번하고 5번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 문제를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확실한 정답을 먼저 골라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층제가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수직적인 계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수평적인 같은 층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5번입니다. 6번입니다. 직업공무원 제도. 직업공무원제의 가장 핵심 특징 뭐라고 했나요? 일단 정리해 보자. 젊을 때의 임용. 그래서 젊은이를 임용해요. 그래서 정년까지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평생 정년 보장을 해주는 제도고요. 그래서 이 제도의 특징은 공무원들이 일단 굉장히 폐쇄적인 임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직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 높아진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죠. 자, 그리고 계급제를 보통은 사용해야만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폐쇄적 신분구조, 폐쇄적 임용구조, 계급제 사용, 그래서 일반 행정가의 양성, 이런 것들에 적합한 제도가 바로 직업공무원제입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전문성, 자부심과 일체감을 제고할 수 있고요. 전문성이 있는, 조심하셔야 돼요. 전문성이 있다. 왠지 전문 행정가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뭐라고 했느냐? 고급 공무원 양성입니다. 고급 공무원의 전문성은 특정한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라 일반 행정가로서 두루두루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성이거든요. 이런 거 함정이죠. 그래서 그러한 고급 공무원의 양성에 유리하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여서 단어를 만약에 전문성이란 단어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그러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고급 공무원의 양성이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셔야 합니다. 행정이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죠. 왜? 행정이 중간에 잘리지 않으면 계속성과 일관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개방적인 임용이 발생하지는 않으니까요. 리을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기억 디귿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마 쓰시는 분들이 많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일부러 니은 선지에 대한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니은이 일부러 들어간 선지들을 골랐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되게 당황해 하실 수 있거든요. 확실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근데 니은에 대한 내용도 고급 공무원이라는 표현에 포인트를 두고 내용을 봐주셔야 한다는 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여태까지 보지 않았었던 표현들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그 표현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정부 규제. 규제 피라미드는 아시겠지만 규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작용이 심해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규제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규제가 점차 늘어나서 정말 규제가 커지고 견고해지는 그 과정을 규제 피라미드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규제 영향 분석,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규제 법령을 줄여 나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번 X. 자, 2번 규제의 역설은 아시겠지만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위험들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게 하나의 예시예요,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 전체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규제의 역설의 정의가 아니라 규제의 역설의 예시입니다. 규제의 역설은 요거예요. 규제가 부작용을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행정학적으로 좀 분석하고 표현하는 방법들을 익혀주셔야 합니다. 출제진들이 분명히 문제 출제를 하면서 해설을 쓰고 이렇게 오답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여러분이 잘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좀 고난도의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번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서비스, 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 규제의 규제를 면제 유예시키는 것. 맞아요. 신기술 또는 신기술, 신산업 부문입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의 육성.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요거죠. 신기술에 대한 것,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시켜주는 거고요. 4번입니다. 규제 일몰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고 하는 경우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존속 기한이나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규제를 신설할 때 규제에 특별히 다른 내용을 실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규제가 알아서 사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네거티브 리스트죠, 말 그대로. 규제로 인해서 제한되는 권리,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 이게 네거티브 규제라고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규제로 인해 제한되는 권리, 부과되는 의무,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규제죠. 요거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칙적으로 서용하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읽으실 때 지금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새로운 표현들에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 5번 맞는 선지입니다.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에요. 자, 8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정책 결정 모형으로 옳은 것. 정책 결정자들의 직관적인 판단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합리성만 고려하지 않아요. 초합리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요. 이 초합리성이 언제 필요하냐? 바로 메타폴리시 메이킹, 상위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필요하다. 요거는 누가 봐도 최종 모형이죠. 최종 모형은 아시겠지만 메타 정책, 메타폴리시를 결정하는 요 단계에서는 초합리성, 그래서 정책에 대한 무언가 전략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포괄이라는 모형을 써준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정답이 되는 것 1번입니다. 어떠세요? 좀 매운맛이죠? 국회식 8급, 9급이나 8급 문제들이 좀 매운맛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지선 따라서 보시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다른 유형의 문제들에 좀 적응하시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니까 힘내서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